어머니, 근데 결혼하면 집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씨는 순간, 아, 결국 또 그 얘기구나 싶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경기도에 전세로 아파트 마련해줬잖니. 전세면 집을 사주신 게 아니잖아요. 서울에 30평 고급 신축 아파트 정도는 돼야죠. 그 정도는 돼야 사람 사는 거잖아요. 정 그러시면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신 서울 아파트, 그거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뭐라고? 명의 안 바꿔주시면 저 이 결혼 생활 더는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래? 그럼 이혼하렴.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라고, 이혼.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흠이라고. 시댁에서 혼수에 전세 아파트까지 다 해줬는데 넌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정작 내 친정에선 2천만 원이 전부였잖아. 왜 우리 처가를 걸고 넘어지세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아파트를 전세로만 해준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끝도 없이 요구할 게 불 보듯 뻔했으니까 지금 내가 명의까지 바꿔주면 나중에 난 내가 살던 집에서 길바닥으로 쫓겨나는 신세나 되겠지.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6세 이정자 씨입니다. 이 씨는 2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후 자식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두고 자식들이 결혼하면 좋은 곳에 신혼집도 마련해 주리라 마음먹고 있었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이 씨에게 36세가 된 아들은 늘 걱정거리였습니다. IT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성실하기는 했지만 워낙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성격 탓에 연애 얘기 한 번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사는데 혼자만 총각으로 지내는 아들이 안쓰러워 이 씨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만 괜찮으면 됐다. 누구라도 좀 데려오기나 해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만나는 사람 생겼어요. 진지하게 생각 중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만난 며느리 하영이는 네일숍을 운영하는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첫인상도 참 반듯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투도 곱고 사람 앞에선 항상 웃는 얼굴이었죠. 이 씨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며느리가 만난 지 겨우 6달 만에 결혼 얘기를 꺼냈다 해서 좀 놀라긴 했지만 아들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하영이가 나이도 있고 빨리 안정되고 싶어 해요. 저도 이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들이 그렇게 확신하며 말하니 이 씨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찬 것도 있고 아들이 그토록 간절해하는데 뭐 어떻겠습니다. 좋은 인연이라면 빨리 가정을 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상견례도 무난히 진행됐습니다. 처가 어른들도 점잖아 보였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다만 식사 중간쯤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건넨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다곤 하지만 우리 아이들 시작이 참 중요하잖아요. 신혼집 정도는 신축 아파트에서 시작해야죠. 안 그래요, 사돈?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부모 마음이야 자식들 좋은 데서 시작하길 바라는 게 당연하다 싶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바로 신혼집은 당연히 시댁에서 할 거죠 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얼마 안 가서 처가 쪽에서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자고 하더군요. 요즘은 결혼 전에 신고 먼저 하는 사람도 많다길래 우리는 별 의심 없이 서류를 내줬습니다. 이제 아들이 결혼도 했고 이 씨는 아들이 그저 행복하면 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혼인신고가 끝나고 나니 아들이 굳은 표정으로 심각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하영이네는 집 해줄 여력은 없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모은 돈도 2천만 원이 전부고 혼수도 가능하면 우리 쪽에서 다 해줬으면 한다네요.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속으론 돈 없는 건 괜찮아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싶으면서도 정작 상견례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신축 아파트 얘기를 하던 처가댁이 실상은 지원 하나 못 해주는 형편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처가댁이 혹시 말 한마디가 다 계산된 건 아니었을까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며느리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신혼집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면 좋겠어요. 최소 30평 이상, 역세권은 돼야죠. 제 주변 친구들은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속뜻은 확실했어요. 서울 신축 아파트를 사달라는 거였죠.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씨 눈치만 살폈습니다. 이 씨는 잠깐 생각한 후 곧장 말했습니다. 서울은 무리다. 대신 교통 좋은 경기도 신축 아파트 전세로 구해줄게. 그러고는 며느리를 보며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아직 신혼이잖아. 우선은 전세로 시작해보고 나중에 아이 생기고 집 구할 때 다시 이야기하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하영아. 사실 서울에 집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간 더 큰 욕으로 이어지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씨가 일부러 전세를 제안한 것이죠.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끝까지 휘둘릴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이 씨가 완고하게 나가니 별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실망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마치 이 정도밖에 안 해주나 하는 기색이었죠. 그렇게 경기도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해줬습니다. 입주 당일에도 며느리는 별로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만 그래도 하영이가 이해해줬어요 하며 안도한 것 같았지만 이 씨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시작부터 어긋난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 씨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 전세로 신혼집을 구해준 게 내심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시댁에 올 때마다 인사도 형식적으로 하고 말끝마다 피곤하다는 소리를 달고 다녔습니다. 며느리의 눈빛 하나에도 이 집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처음에는 이 씨도 애써 넘겼습니다. 결혼 초기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 며느리가 어느 날은 대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마음에 안 드시죠? 제 친구들은 결혼하자마자 시댁에서 새 아파트 사주고 명품 가방도 사주고 그러던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목소리 끝엔 뾰족한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이 씨는 예전에 며느리를 식구로 맞았다는 의미로 백화점에서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르고 골라 제일 무난한 브랜드를 골라 선물했건만 그런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자신이 받은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모습에 가슴이 쓰렸어요. 그래도 이 씨는 참고 넘겼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잘하려 애쓰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죠. 결혼 초반에는 데이트도 자주 하고 주말마다 친정에도 함께 다녀오고 하영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웃으며 말하는 아들 모습이 기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도 믿으려 했어요. 저런 기질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해하려 애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결혼하고 몸이 힘들다며 네일숍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이제 가사에 집중하고 싶어요. 살림도 제대로 배우고 싶고요. 그 말에 이 씨는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한다는데 억지로 일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며칠 뒤 이 씨는 아들 부부의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들렀습니다. 그런데 집은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가 거실 한가운데 쌓여 있고 식탁엔 먹다 남은 배달 음식이 그대로였으며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서 이 씨의 걱정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신혼 초부터 잔소리하면 며느리가 시집살이 시킨다고 오해할까봐 말을 아꼈습니다. 며칠 뒤 평소엔 말이 없던 딸 은정이가 이 씨를 따로 불렀어요. 엄마, 혹시 새언니 친정에 여유가 좀 있으셨나? 아니, 그렇지는 않고 평범하시지? 그러자 딸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새언니 SNS인데 한번 봐보세요. 딸이 내민 핸드폰 화면에는 이 씨가 몰랐던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SNS엔 명품 가방, 다이아 반지, 호텔 뷔페에 고급 디저트 카페, 제주도 여행 사진까지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이거 다 오빠 월급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새언니 일도 안 하잖아요. 딸의 말에 이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 월급으로 감당하기엔 도무지 맞지 않는 소비 수준이었거든요. 처음엔 며느리가 몰래 알바라도 하는 줄 알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아들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인데 며느리가 SNS에 올리는 물건들은 그 돈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만 해도 몇백만 원인데 매달 새로운 걸 사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의 집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도 저번처럼 집은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모습이었죠. 심지어 거실 한쪽엔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이 3개나 나란히 놓여 있었고 안에는 포장도 안 뜯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순간 이 씨의 참았던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영아,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니? 전업주부 되겠다고 했으면서 집 정리는 하나도 안 하고 명품만 사는 게 맞는 거야?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더니 이내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그 말 진짜 서운해요. 저 솔직히 승훈 오빠 나이도 있고 돈도 잘 벌어서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시댁에서 집 해줄 줄 알고 결혼한 건데 경기도 전세라뇨. 쪽팔려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해요. 이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경기도 전세가 왜 쪽팔려? 그게 뭐가 중요한 거니? 정말 창피해요. 다른 친구들은 시댁에서 아파트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러는데 이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앞이 흐려질 정도로 어지러웠고 멍하니 서 있다가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가방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친구들 만날 때마다 기가 죽어요. 그래서 기가 죽어서 명품 가방이라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 좀 해주세요. 대체 무슨 돈으로? 승훈 오빠 카드요. 오빠가 쓰라고 줬어요. 그제야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준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며느리가 그런 사치를 부릴 수 있었던 거였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씨는 이 결혼, 어쩌면 처음부터 뭔가 틀어졌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참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은 과연 이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승훈아, 하영이랑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하지만 아들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밝음이 없었습니다. 뭔가 피곤해 보였고 말수도 줄어든 것 같았어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알겠지? 네, 알겠어요. 아들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이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며칠 후 이 씨는 또 다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새벽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된 것입니다. 길에서 아들을 본 이웃이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자야, 승훈이가 왜 새벽에 대리운전을 해?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 그 말에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부업을 한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씨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훈아, 너 대리운전 한다는 게 사실이니? 아들은 한참 뜸을 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말씀드리려다가 걱정 끼쳐드릴까봐. 왜 갑자기 대리운전을 하는 거니?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려고. 그 말에 이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의 사치 때문에 아들이 새벽까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날 밤 이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곧 아들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설마 아들이 결혼한 지 겨우 몇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부터 며느리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말을 꺼낼 듯 말 듯 하더니 그날 저녁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죠. 평소처럼 반찬 몇 가지 싸들고 신혼집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차갑고 말이 없었어요. 뭔가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이 씨는 별 생각 없이 냉장고에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실래요? 며느리가 말을 걸어왔지만 목소리에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근데 어머님 아파트 혼자 사시기엔 좀 크지 않으세요?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싶어 이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갑자기 그건 왜? 아니에요. 그냥 30평이나 되잖아요. 어머님 혼자 계시기엔 좀 넓은 것 같아서요. 이 씨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갑자기 자신의 집 크기를 거론하는 건지 의아했어요. 그게 왜? 내가 편하게 살고 있는데. 아, 그냥요.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던데 좋으시겠어요. 특히 어머님 동네는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며느리의 말을 듣는 이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뭘 하려는 걸까 싶었거든요. 잠시 뜸을 들이던 며느리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승훈 씨한테는 결혼하면 집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 결국 또 그 얘기구나 싶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죠. 아니, 그래서 전세로 아파트 마련해줬잖니. 그러자 며느리는 그동안 참고 있던 말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면 집을 사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씨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울에 30평 고급 신축 아파트 정도는 돼야죠. 그 정도는 돼야지 사람 사는 거잖아요. 전 그러면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신 서울 아파트 그거 저희 명의로 바꿔주세요. 이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안 그러면 저 이 결혼 생활 못 하겠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 말에 이 씨도 모르게 가슴에서 울컥하는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의 며느리의 행태와 사치, 그리고 아들의 고생. 고마움 없이 돈만 바라는 모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그래, 그럼 이혼하렴. 순간 이 씨의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당황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그 아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하라고, 이혼.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흠이라고. 시댁에서 혼수의 전세 아파트까지 다 해줬는데 넌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정작 내 친정에선 2천만 원이 전부였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우리 처가를 걸고 넘어지세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그 말에 이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아파트를 전세로만 해준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끝도 없이 요구할 게 불 보듯 뻔했으니까. 지금 집 명의까지 바꿔주면 나중에 난 내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나 되겠지?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씩씩거리며 이 씨를 문 앞까지 끌듯이 몰아세웠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지금 저도 감정이 많이 상했어요. 며느리는 이 씨의 말을 끊으며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그렇게 쫓기듯 집을 나오는 순간 이 씨의 마음속이 얼얼했습니다. 사실 정말 이혼까지 시킬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 말이 나와버렸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운 채 천장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괜히 부모 등살의 아들이 원치 않는 이혼을 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싶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세상에 자식 이혼시키고 속 편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씨는 휴대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첫마디가 의외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는지 다 들었어요. 이 씨는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말에 아들은 한참 침묵하더니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하영이랑 정리하려고요. 그 말에 이 씨는 놀랐습니다. 설마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괜찮겠니? 난 네가 힘들어질까 봐. 아들은 담담하게 그러나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어요. 하영이 사치 감당하려고 카드값만 몇백이에요. 새벽에 들어올 때면 너무 힘들어서 토할 것 같을 때도 있었어요. 아들의 말을 들은 이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승훈아, 그래도 뭐라도 더 벌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했어요. 근데 하영이는 매일 엄마 진명에 빨리 넘겨봤자며 저를 들들 볶는 바람에 탈모까지 왔어요. 순간 이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들의 머리칼이 어느새 듬성듬성 비어 보였던 게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엔 검소한 척을 한 거였어요. 아껴 쓰는 모습 보여주고 저한테 시댁에 잘하겠다는 말까지 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니한텐 죄송해서 차마 이혼 얘기는 입에 못 올렸어요. 제가 잘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는데 오히려 어머니까지 이런 일 겪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고백을 듣는 순간 속으로 얼마나 끙끙 앓고 있었을까 생각하니 이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근데 이번 일 겪고 확실히 느꼈어요. 이렇게 살 바엔 갈라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불효해서 죄송해요. 이 씨는 울음을 삼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못된 건 고치면 되는 거야. 엄마, 불효는 무슨 불효니? 내가 살아야지.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편이야.
한편 며느리는 아들의 이혼 선언에 처음엔 발끈했습니다. 그래, 우리 갈라서.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원해서 이혼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막상 이혼이 현실로 다가오자 태도는 순식간에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풀이 죽은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이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힌 채 문 앞에 서 있는 며느리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승훈 씨 좀 말려주세요. 제가 그날 어머니께 너무 서운해서 충격요법으로 그냥 조금 세게 말한 거예요. 절대 진심 아니었어요. 저는 이혼할 생각 없어요. 이 씨는 냉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승훈이 뜻이야.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전세집짐은 다 정리하염. 혼수며 집이며 다 시댁에서 해준 거니까 가져갈 것도 많이 없겠구나.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돈 부부가 직접 이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그 도도하고 고고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초조한 얼굴로 고개를 낮춘 채였습니다. 아이고 사돈,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안사돈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딸아이가 감정 조절도 잘 못하고요. 젊은 사람들끼리 다투다 보면 그런 거죠 뭐.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씨는 가만히 차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사돈, 며느리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 다 알고 계셨나요? 사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요, 며느리한테 뭘 바란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의만 지켜줬으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죽은 남편과 30년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을 두고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달라는데 그걸 제가 참아야 하나요? 아이고, 그게. 이 씨는 더욱 날카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이 한 달에 카드값만 몇백씩 쓰는 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 아들이 그 돈 마련하려고 새벽까지 대리운전하는 건 알고 계셨고요? 사돈 부부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이해만 바랄 게 아니라 부모로서 딸에게 할 말은 하셔야죠. 분위기는 싸늘했고 사돈은 결국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왕 이혼할 거 소송이라도 할 거예요. 위자료든 재산 분할이든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죠. 며느리는 협의 이혼을 거부하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맞이한 것은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신혼기간이 4년 미만이라 법적으로는 혼인 중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이런 경우 서로 가져온 것만 들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더욱이 전세 아파트는 시어머니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고 혼수도 대부분 신랑 측에서 준비했으니 가져갈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야죠. 다행이네요. 참,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위자료도 명백한 잘못이 며느리에게 있으니 이 정도면 며느님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결혼 생활이 문제가 되어 위자료를 며느리가 줘야 할 상황에 몰리자 며느리는 다급해졌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며느리는 아들에게 무릎 꿇다시피 빌었어요. 여보,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위자료까지 내게 되면 완전 거덜나. 아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그러면 뭐해? 내가 선택한 거잖아. 제발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줘. 결국 며칠간의 협상 끝에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남은 카드 빚은 친정에서 모두 상환하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신혼집에서 나온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전세집엔 여전히 아들 혼자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한동안 지쳐 있었던 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탈모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대리운전도 그만두었습니다. 어느 날 이 씨가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 씨가 물었어요. 이제 좀 괜찮아졌니? 아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야 제대로 숨 쉬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람을 좀 더 신중히 만나보려고요. 이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너한테 결혼하라고 재촉 안 할게. 언젠가는 분명 너한테 딱 맞는 사람 나타날 거야.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요즘 시간도 많잖아요. 그 시간에 같이 제주도나 갔다 와요. 그래, 좋지. 이제 나도 좀 놀러 다녀야지. 내 인생도 아깝잖니? 그동안 엄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이제 제가 엄마한테 효도할 차례죠. 됐어. 무슨 효도야. 우리 그냥 재미있게 살자. 이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실감했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하는 여행이었죠.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네요. 나도야. 이런 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 그렇게 두 사람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이제는 따뜻한 햇살 아래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듯 말이죠. 이제 이 씨와 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자신들의 행복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들이 말이에요.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이 깊게 들은 이 씨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나가신 거예요? 잠에서 깬 이 씨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려던 찰나. 뭐야? 늙은이 진짜 어디 나갔나 보네. 그리고 이내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에 이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야, 진짜 미쳐버리겠어. 노인네 하나 때문에. 집 분위기가 노인정 같다니까? 하, 우리가 뭐 대단한 도움받았다고 맨날 간섭하는 거야.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설마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뒷방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아, 차라리 어머니가 콱 사라져버리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 어차피 집이고 재산이고 다 우리거나 다름없는데 뭘. 어머니가 사라진다고 달라질 게 있나? 오히려 속만 편해지지. 며느리의 차라리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좋아. 그렇게 내가 사라지는 게 소원이라면 그 소원 내가 들어주마. 그날 밤 이 씨는 밤새워 수십 년간 모아둔 비상금 통장과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이양숙 씨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간직한 한식당은 이 씨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50년 평생을 오직 그 한식당에 바쳤고 숱한 역경 속에서도 그녀만의 고집스러운 손맛으로 이름을 알렸죠.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음식들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잊혀가는 고향의 맛이자 어머니의 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 앞에 이 씨도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가게를 정리한 거금은 고스란히 외동아들 준호에게 향했죠. 갓 결혼한 아들이 고급 한식 파인 다이닝을 열겠다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이 씨는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어 아들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 꼭 성공해야 한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 가장 큰 기쁨이야. 이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눈에 맺힌 감사의 눈물을 보며 그녀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죠. 심지어 식당 근처의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여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며 손주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들 내외의 행복을 빌었던 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이었죠. 내가 있으면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이 될 테고 며느리도 편할 거야. 이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초반에는 화목한 가정을 꿈꿨던 이 씨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그녀를 필요한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채 들기도 전에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 씨의 단잠을 깨웠죠. 어머니, 애들 학교 늦겠어요. 깨기 전에 아침밥 좀 빨리빨리 차려주세요. 식탁에 앉자마자 재촉하는 며느리의 등살에 이 씨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진수성찬을 차려냈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면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밥 먹이는 독박 육아가 고스란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퇴근 후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거나 늦게까지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아이들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죠. 한 번은 이 씨가 손주에게 덧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으면서 연필을 들고 끙끙거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죠. 이 씨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다가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학원 선생이 할 일이에요. 왜 학교도 못 나오신 어머니가 나서서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세요? 하늘아, 나도 덧셈 뺄셈 정도는 할 줄 안다. 괜히 잘못된 교육 받으면 나중에 버릇 고치기 어렵다고요. 어머니는 그냥 애들 밥이나 잘 먹이세요. 대놓고 면박을 주는 며느리의 말에 이 씨는 속으로 천불이 났지만 애써 참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편 며느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또 달랐습니다. 친척이나 아들의 사업 관계자들이 방문하면 며느리는 환한 얼굴로 변신했죠. 저희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최고세요. 덕분에 집안에 늘 잔치 분위기죠. 번지르르하게 칭찬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돌아가기 무섭게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아, 진짜 어머니랑 어머니 음식 냄새 때문에 집안 공기가 탁해졌잖아요. 대체 언제까지 이런 구닥다리만 해드실 거예요?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죠. 심지어 명절은 이 씨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집 어머니들이 자식들과 함께 쉬는 동안 이 씨는 온종일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를 해야 했죠. 반면 아들 내외는 편하게 안방에서 잠을 자거나 이미 해외여행을 떠난 뒤였습니다. 실제로 아들과 며느리는 매년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이 씨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긴 채 떠났죠. 이 씨는 그럴 때마다 뼈아픈 배신감과 함께 자신을 향한 가족의 무관심을 체감해야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이 씨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해야 할 명절에 혼자 준비하고 혼자 정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는 며느리의 무시와 푸대접. 그리고 마치 집안의 가사 도우미처럼 취급하는 그들의 태도 속에서 이 씨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며 인내했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아들 부부는 이 씨를 그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도를 넘었습니다. 쌓이고 쌓인 모욕감과 배신감은 이 씨의 마음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던 와중에
어느 날 저녁 결국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이 씨는 오늘도 온종일 집안일을 하고 손주들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허리와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간신히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다용도실에서 빨래를 정리하던 중 피로가 몰려와 다용도실 바닥에 잠깐 잠이 들어버렸죠. 이 씨는 잠이 깊게 들었는지 흐릿한 의식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나가신 거예요? 자신을 부르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잠이 깬 이 씨는 여기 있다라고 말하려던 찰나 며느리의 짜증 섞인 혼잣말이 그녀의 귀에 콕 박혔습니다. 뭐야? 늙은이 진짜 어디 나갔나 보네. 곧이어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이 씨가 다용도실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지 대놓고 큰 소리로 친구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내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에 이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야, 진짜 미쳐버리겠어. 노인네 하나 때문에 집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 평생 요리만 하셔서 맨날 구닥다리 음식이나 하고 지겨워 죽겠다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도움 받았다고 맨날 간섭하는 거야. 애들한테 이상한 것만 가르치려고 하고 시키는 일이나 잘하시지. 설마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뒷방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차라리 어머니가 콱 사라져버리면 속이 다 시원할 텐데. 어차피 집이고 재산이고 다 우리거나 다름없는데 뭘. 어머니가 사라진다고 달라질 게 있나? 오히려 속만 편해지지. 이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자신이 지금껏 바쳐온 모든 것이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뒷방 늙으니 사라져버리면 속 시원하다는 말들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바쳐온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비수였죠. 이 씨는 다용도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이대로 나가서 바로 따져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정도로는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죠. 그때 이 씨는 조용히 다용도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계셨어요? 혹시 통화 들으셨어요?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못 들었는데 내가 다용도실에서 깜박 잠이 들었지 뭐니 방금 일어났어. 이 씨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복수를 다짐한 차가운 미소였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구랑 그냥 이야기 좀 했어요. 며느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이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까지 들은 이상 이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죠. 좋아. 그렇게 내가 사라지길 원한다면 정말로 사라져줘야지. 지금까지 날 그렇게 무시했으니 설마 내가 이럴 줄을 꿈에도 모르겠지? 그날 밤 이 씨는 밤새워 수십 년간 모아둔 비상금 통장과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식당 창업에 투자했던 금액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빙 서류들까지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했죠.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이 아파트가 누구 명의인지 말 안 하니 아주 새까맣게 잊고 살았나 보네. 이 씨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죠.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아들에게 투자했던 금액을 차용증을 기반으로 한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고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 씨에게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다음 주에 제주도로 여행 갈 거니까 그때 집이나 잘 지키고 계세요. 아, 그래? 며칠이나 갈 건데? 일주일 정도요. 어차피 어머니는 평소에도 하시던 거잖아요. 집에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며느리의 말투는 마치 이 씨가 집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들 내외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날을 자신의 완벽한 사라짐의 날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 잘 다녀와라. 집은 걱정 마. 감사해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가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며느리의 말에 이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든든하다고? 사라지면 쏙 시원하다고 하면서? 아들 내외가 여행을 떠나던 날 아침, 이 씨는 평소처럼 환한 웃는 얼굴로 배웅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본 이 씨는 집으로 돌아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평소처럼 고무장갑을 끼는 대신 캐리어에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담아온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죠. 이제 사라져줄 시간이네. 그럼 어디 한번 나가볼까? 여행에서 돌아온 그들은 어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진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뭐야? 어머니가 어디 가셨나? 왜 이렇게 집이 허전해? 그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잠시 친척 집에 가셨겠지. 어머니가 좀 쉬고 싶으셨나 보네. 이 씨의 연락이 없었지만 그들은 의아해했을 뿐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찾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은 홀가분해하는 기색이었죠. 드디어 자유다. 며느리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 아들과 며느리의 삶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식탁은 텅 비어 있었고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울어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할머니는 언제 와요? 잠깐만, 엄마가 뭔가 해줄게. 며느리는 허둥지둥 음식을 차렸지만 아이들은 맛이 없다며 먹지 않았죠. 아이들의 등하원은 매일 아침 전쟁이 되었습니다. 여보, 빨리 애들 좀 챙겨줘. 나 바빠. 당신이 해? 부부는 매일 아침 누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지로 싸웠습니다. 간신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쌓여있는 집안일에 며느리는 지쳐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등기 우편으로 날아든 충격적인 통보서였죠. 아파트 매매 계약 완료 통지서.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지금 우리 집이 팔렸다는 거야? 아들은 통보서를 움켜쥔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 집이 어머니 명의인 건 맞지만 어머니가 우리한테 말도 없이 집을 팔았다고. 그제야 그들은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이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당연하게 받지 않았죠. 이에 며느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악을 쓰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그날 친구와 통화한 날이 떠올랐습니다. 뒷방 늙은이 사라져버리면 속 시원하겠다. 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설마, 어머니가 그때 들으셨나? 며느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다 아시면서 모른 척하시고 이 모든 걸 준비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연락이 안 되니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었죠. 시간이 흘러 아파트가 매각되면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며느리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연락 좀 해봐. 대체 어디 계신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하지만 이미 이 씨의 모든 연락 수단은 차단된 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온 채무 이행 촉구서였죠. 식당 창업 자금 2억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즉시 변제하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가 그냥 해주신 게 아니었어?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하며 서류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차용증에 사인한 것은 그의 필적이었죠. 차용증? 이요? 당신 이게 다 뭐야? 그게 사실 그냥 빌려주신 게 아니라 차용증을 써야지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땐 돈이 급해서 어머니 말대로 했어. 야, 그 중요한 걸 왜 이제서야 말해? 며느리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이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고급 한식당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주방장이 갑자기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저 그만두겠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라도?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요. 그 뒤로 베테랑 주방 인력들이 이유도 없이 한꺼번에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식당 운영에 보이지 않는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식자재 관리부터 직원들과의 관계까지 아들이 직원에게 크게 화를 내거나 서운하게 행동을 할 때마다 노련한 이 씨가 뒤에서 말로 직원들을 보듬어주고 달래왔던 것입니다. 그런 이 씨의 이런 중재가 없어지자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예전만 못해요. 서비스가 엉망이에요. 라며 온라인 리뷰에는 악평이 줄을 이었죠. 아들은 허둥지둥했지만 이 씨의 그림자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2달이 지나자 며느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빨리 어머니한테 연락해봐. 집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다가 우리 진짜 망하겠어. 내가 계속 연락하고 있잖아. 근데 어머니가 전화를 아예 안 받으시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부부는 매일 싸웠고 아이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 방치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집도 없고 식당도 망했는데. 한편 식당은 직원들이 대부분 떠나면서 운영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사장님, 임대료가 벌써 3달째 밀렸어요. 밀린 거 언제 주실 거예요? 건물주까지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이 씨를 찾아 나섰지만 그녀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친척들에게 연락해봐도 아무도 이 씨의 행방을 알지 못했죠. 이모, 혹시 저희 어머니 연락 안 받으셨어요? 향숙이? 한 달 전쯤에 이사 간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네. 왜?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은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아들과 며느리는 뒤늦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절감하며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죠.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과거의 오만과 무지함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서로를 탓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어머니, 어디로 사라지신 거예요? 당신이 그때 어머니한테 사라진 애 만에 그런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 꼴은 안 났어. 나만 잘못이야? 당신도 어머니 무시한 건 마찬가지잖아. 그들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빈집에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씨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에 대한 오만과 무심함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되었죠. 그 무렵
이 씨는 이미 한적한 시골 동네의 그림 같은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과는 거리가 먼 평화롭고 고요한 안식처였죠. 평생 한식만 고집했던 그녀는 이제 새로운 도전에 몰두했습니다. 지역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이탈리아 요리 학원에 등록해 파스타도 만들어보고 향긋한 올리브유와 허브 향에 흠뻑 빠져들었죠.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은 정말 좁았구나.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이 올리브 오일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양승님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 씨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요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은 20대 못지않았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에 충만한 이 씨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서툰 손길로 파스타를 반죽하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작은 실패에 아쉬워하면서도 그녀는 매일매일 더 넓은 세상이 있음을 깨닫고 배움을 즐거워했습니다. 단순한 요리를 넘어 예술 활동에도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그림 동호회에 나가 유화를 그리며 취미 활동으로 생기를 찾았죠. 동호회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가끔 이 씨는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자신의 요리 솜씨를 재능 기부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오솔길을 산책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향숙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네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글쎄요, 그냥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이 씨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답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죠. 몇 달이 지나자 이 씨의 새로운 삶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저희 신문에 인터뷰 기사를 실어도 될까요? 나를 찾아 떠난 70대 요리사의 인생 이막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 같은 사람이 신문에 나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거예요. 이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인터뷰를 승낙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이 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기자 앞에서 말하는 이 씨의 모습은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가족들이 그리우시진 않나요? 기자의 질문에 이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리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도 제 삶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 이 씨는 더 이상 낡은 부엌에 갇힌 초라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얼굴로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친구들과 활짝 웃으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죠. 한편 친척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재 그들의 상황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생계를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늦은 나이에 다른 사람의 식당의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 온갖 고생을 하고 있었죠. 저 사람이 정말 어머니야? 며느리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문 기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낡았다고 구식이라고 무시했던 어머니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모습을 보니 배가 아팠습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이 씨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곧바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시골 마을에 도착한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집 앞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는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집에 돌아가요. 저희가 다시 잘할게요. 아들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너희 좋으라고 사라져 준 건데 갑자기 이제 와서 왜 그러니? 이 씨의 말에 며느리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이 씨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친구한테 전화로 뭐라고 했더라? 노인네 하나 때문에 집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 뒷방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차라리 콱 사라져버리면 속이 다 시원할 텐데. 어차피 집이고 재산이고 다 우리거나 다름없는데 뭘. 이라고 했지 아마?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역시 다 들으셨군요. 며느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 들었지. 그래서 며느리 소원대로 해줬잖아. 사라져 달라고 했으니까 사라져 준 거야.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애원했지만 이 씨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희들은 날 가족이 아니라 가사도우미로 생각했잖아.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가거라. 난 이미 너희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 이 씨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죠.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는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오직 이양숙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녀의 복수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잃어버린 것을 깨닫는 값비싼 수업이 되었죠. 이 씨는 이제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맛과 행복을 찾아 인생의 황금기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시골 밤하늘 아래 이 씨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무료이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을 때 강 씨는 부엌에 홀로 남아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얘야, 설거지 좀 해줄 수 있니? 나 허리가 너무 아프다. 어머니는 제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거 안 보이세요? 제가 왜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데요? 그럼 내 말은 음식 준비도 내가 하고 치우는 것도 내가 다 하라는 거니? 이런 건 며느리인 너도 좀 도와야지. 제가 왜요? 어머니, 지금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나이가 곧 이르냐? 말은 안 했지만 허리도 아프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아직 젊은 내가 설거지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아이고, 요즘 맞벌이 하는 며느리한테 이런 거 시키면 시부모 대접도 못 받는 거 모르세요? 난 내가 이런 애인 줄 알았더라면 너를 며느리로 들이지 않았을 거다. 정말 후회한다.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씩씩거리며 강 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짝!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강 씨의 귀를 때렸습니다. 순간 시야가 흔들렸고 뺨이 화끈하게 타올랐죠. 제가 이런다고 어머니가 뭘 하실 수 있으신데요? 요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때 마침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기나 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강 씨는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그 집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네,
지금 당장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긴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봤잖니? 그렇게 돈 버는 게 유세고 자랑이면 어디 내 돈으로 알아서 살아봐.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강옥순 씨입니다. 강 씨는 올해로 68세가 된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일을 다 해가며 자식들을 뒷바라지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강 씨에게는 진정으로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강 씨에게 인생의 늦은 봄날 같은 따스함을 선사해 준 것은 다름 아닌 큰아들의 며느리였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집에 들어올 때부터 강 씨는 그 아이가 남달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처럼 어색해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고 오히려 먼저 다가와 강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잘해드릴게요. 믿어주세요. 며느리의 그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는 강 씨를 친정어머니 이상으로 모셨습니다. 명절이면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찾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강 씨 생각을 했습니다. 강 씨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밤새 간병을 해주기도 했고 심지어 강 씨의 생일을 챙겨주는 것도 며느리였습니다. 남편 없는 긴 세월 동안 늘 혼자였던 강 씨에게 며느리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난 후 며느리가 직장 때문에 바빠지자 강 씨는 기꺼이 손주들을 돌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밥을 차려주고 유치원과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은 분명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생 속에서도 강 씨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급식이 맛없었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김밥이 훨씬 맛있어요. 손주가 그렇게 말하며 강 씨 품에 안길 때면 강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늘 강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 집은 정말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런 며느리의 말에 강 씨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얘야, 가족끼리 당연한 일을 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라.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진정으로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강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강 씨는 며느리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 디저트 카페를 차려볼까 해요. 제가 원래 베이킹을 좋아하기도 하고 요즘 디저트 카페가 인기라고 하잖아요. 그래? 그럼 우리 며느리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내가 힘 닿는 데까진 도와줘야지. 강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근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진 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보태줄게. 강 씨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아껴놓은 적금이 있었는데 며느리의 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쓸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를 도와주기 위해 평생 모아온 적금을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동산 사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좋은 가게 자리를 찾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죠.
며느리는 강 씨의 도움으로 한 가게 앞에서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상권도 너무 좋은데 월세가 말도 안 되게 싸네요. 건물주가 천사인가 봐요. 강 씨는 그저 흐뭇하게 웃으며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니 좋은 복이 온 거란다. 강 씨는 며느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며느리가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카페가 문을 열었지만 처음 몇 달간은 장사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문을 열고 있어도 손님은 몇 명 오지 않았고 그나마 오는 손님들도 커피 한 잔만 시키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초조해했습니다. 월세와 재료비는 계속 나가는데 매출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 이러다가 정말 장사를 접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할 때마다 강 씨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얘야, 처음이니까 그런 거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푸드 유튜버가 우연히 그 카페를 방문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순식간에 화제가 되면서 며느리의 카페는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것이었죠.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만든 디저트들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연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박이에요. 오늘도 케이크가 다 떨어졌어요. 며느리가 신나게 이야기할 때마다 강 씨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죠. 하지만 성공과 함께 며느리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죠. 예전에는 강 씨와 함께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던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강 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씨와 며느리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목청 큰 것 좀 봐. 에휴, 요즘 며느리들도 똑똑해져야 해. 나이 많은 꼰대들이 다 맞는 말만 하는 건 아닌데 칼같이 선을 그을 줄 알아야지. 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건 며느리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 연장자에게 예의 없이. 며느리가 직접 자신에게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묘하게 자신을 향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며느리는 눈에 띄게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명품 옷과 가방을 사들이더니 급기야 외제차까지 구입했습니다. 예전에는 검소하게 살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이라도 강 씨의 의견을 물어보던 며느리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같은 옛날 사람들은 요즘 트렌드를 몰라요. 돈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고 사고방식도 꽉 막혀 있고요. 모르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강 씨의 가슴은 아렸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그 말투에 상처를 받았지만 강 씨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손주들 앞에서의 태도는 강 씨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강 씨를 교묘하게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 후 지친 기색으로 돌아와서는 당연하다는 듯 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우리 애들 시험 잘 봤으니까 좋아하는 걸로 차려주세요. 전 일하고 오느라 피곤해서 들어가서 좀 쉴게요. 제가 돈 벌어오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실 수 있죠?
강 씨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이해가 되기도 했거든요. 강 씨는 허리가 아픈 것도 있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강 씨를 그냥 집안일이나 도와주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손주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강 씨가 직접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야. 우리 집 가정부라고 생각하면 돼. 그 순간 강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어릴 때부터 손수 키워준 손주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강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심지어 며느리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강 씨에게 심부름까지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 뭐야, 핸드폰 카페에 두고 왔나 봐요. 누가 가져가기 전에 빨리 다녀와야겠구나. 어머니가 좀 다녀와 주세요. 강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아, 아무리 그래도 그냥 시키는 건 싫으시죠? 그러자 며느리는 인상을 쓰더니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 강 씨에게 휙 건넸습니다. 저 앞이니까 이거면 되죠? 이거면 됐잖아요? 며느리는 강 씨를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 행동했습니다. 돈으로 강 씨의 자존심을 짓밟는 그 행동에 강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강 씨는 자존심이 상해 그 돈을 받지 않고 대꾸 없이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억누르며 강 씨는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강 씨가 왜 화가 났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강 씨가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강 씨는 더욱 서운했습니다. 예전에 그 따뜻했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강 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벌기 전엔 강 씨의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아이가 돈을 번 지금은 강 씨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강 씨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너무 잘해준 게 독이 된 건가? 그동안 꾹 참아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설날 아침부터 강 씨는 부엌에서 한시도 앉지 못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고 갈비찜까지. 기름 냄새와 열기로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허리는 바늘로 찌르는 듯 욱신거렸습니다. 68세의 몸으로 새벽부터 준비한 설 음식들이 상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맛있게 먹으며 한 해 계획을 이야기하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강 씨만 혼자서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치우느라 제대로 앉아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을 때 강 씨는 부엌에 홀로 남아 쌓인 그릇들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강 씨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거실에 나가 며느리 쪽을 향했습니다. 얘야, 설거지 좀 해줄 수 있니? 나 허리가 너무 아프다. 며느리는 TV를 보던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거 안 보이세요? 제가 왜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데요? 강 씨는 어이없어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내 말은 음식 준비도 내가 하고 치우는 것도 내가 다 하라는 거야? 너는 양심이라는 게 있기는 하니? 근데요? 어머니, 지금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시대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뒷바라지나 하고 살라고요? 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나이가 곧 70이야. 말은 안 했지만 허리도 아프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아직 젊은 내가 설거지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일어나더니 강 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죠.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맞벌이하는 며느리한테 이런 거 시키면 시부모 대접도 못 받는 거 모르세요? 그 말이 강 씨의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그리고 참아왔던 모든 울분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난 너를 며느리로 들이지 않았을 거다. 정말 후회한다. 강 씨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씩씩거리며 강 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리고는 짝!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강 씨의 귀를 때렸습니다. 순간 시야가 흔들렸고 뺨이 화끈하게 타올랐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강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 제가 이런다고 어머니가 뭘 하실 수 있으신데요?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 어머니 같은 분들은 시대가 바뀐 걸 모르세요. 요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때 마침 방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고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강 씨의 붉어진 뺨을 보자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오빠. 그게 아니고,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피해자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먼저 저한테 너무 심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모르게. 하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바닥에 거칠게 밀쳤습니다. 깍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버려진 며느리를 외면하고 아들은 강 씨에게 다가와 뺨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아들이 안절부절 손까지 떨며 강 씨의 눈치를 심하게 살피는 모습에 며느리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마치 아들이 무언가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기나 해? 너 밥줄 다 끊기고 싶어?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는 아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청하게 서 있었지만 강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강 씨는 뺨의 따가움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온 것이었죠. 강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4명이라는 거 알고 있니?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강 씨는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저 강옥순입니다. 아, 네. 그 집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네, 지금 당장요. 어머니, 잠깐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긴?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해서 하는 건데. 일하는 며느리한테 설거지 한번 하라고 했다고 뺨아리를 맞는 게 말이 되니? 너 그렇게 돈 버는 게 유세고 자랑이면 내 돈으로 알아서 살아봐. 그리고 내 카페 차릴 때 가게 자리 알아봐 준 게 누군지는 까먹었나 본데. 강 씨의 차분하지만 칼날 같은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충격적인 비밀 하나를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그 건물의 주인이 바로 나였단다. 며느리는 그 충격적인 진실의 말을 잃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건물주라고요? 그래. 내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어. 너를 위해 월세를 시세의 절반도 안 되게 깎아준 거였어. 강 씨는 계속해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평소 강 씨가 검소하게 사는 모습만 봐왔던 며느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강 씨는 며느리를 남몰래 도와주고 싶었지만 굳이 자신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부담스러워하거나 오히려 거리를 둘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바랐던 강 씨는 그저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기만 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아들 역시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함께 비밀을 지켜왔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돈 바라고 너 도운 거 아니다. 그냥 내 자식처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돈 좀 번다고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며느리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몰랐다고요. 손주들한테 할머니는 가정부라고 했지? 심부름 시키면서 돈 던져주기도 했고.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모든 것을 깨닫고 강 씨의 무릎에 꿇고 눈물을 흘리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잠깐 정신을 잃었었나 봐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강 씨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내가 돈 좀 벌기 시작했다고. 시어미를 무시하고 뺨아리를 때리는 게 말이나 되니? 너와 나의 관계는 이제 끝났어. 며느리는 더욱 절규하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강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참아온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이제야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꿇어앉은 며느리가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강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부터 월세를 시세대로 올릴 거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세대로 월세를 올리면 카페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러시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응? 내 말처럼 난 옛날 사람이라 꽉 막혀 있어서 말이야.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내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단다. 강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도 나가라. 내 집에서 나를 무시하고 하대한 사람과 같이 살 생각은 없다. 어머니,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아들도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뺨을 때릴 수가 있어?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지켜보자 해서 넘어갔지만 당신이 선을 넘었어? 당장 집에서 나가. 그 후 며느리는 정말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빌고 매달렸지만 강 씨는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카페의 월세가 시세대로 올랐습니다. 갑작스럽게 2배 이상 뛴 월세의 며느리의 카페는 당장 경영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싼 월세 덕분에 유지되던 수익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스트레스와 급한 마음의 맛이 변했다는 평이 나오기 시작했고 재료를 아낀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근처에 더 좋은 베이커리가 생기면서 손님들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예전에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은 옆 카페로 몰려갔습니다.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높아진 월세와 줄어든 매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문을 연 지 2년 만에 며느리의 디저트 카페는 허무하게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강 씨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사돈, 어떻게 가족끼리 그렇게 매정하게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 딸이 잘못했다고 해도 가게를 망하게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강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도리를 어긴 건 며느리예요. 그럼 사돈은 며느리가 뺨을 때리면 가만히 맞아 주실 건가요?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먼저 잘못한 것은 며느리였기 때문이죠. 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몇 년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고마운 줄 모르고 돈 하나로 저를 무시하더군요. 강 씨는 단호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처가댁 식구들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듯 돌아갔습니다.
아들 역시 강 씨를 선택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아들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겨우 당신 때문에 친가족인 어머니랑 등을 지고 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들은 며느리를 맹렬하게 구박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였던 아들이지만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손을 댄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불쌍한 모습으로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제발 이혼만은 안 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아들은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내가 어머니에게 손을 댄 순간부터 이미 모든 관계는 끝났어. 결국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쓸쓸히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직장도 잃고 남편도 잃고 아이들도 잃은 채 홀로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멀리서 바라보며 강 씨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진가를 알려면 잘해주면 된다고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는데 설마 며느리도 그럴 줄이야. 저 아이는 평생 지가 며느리일 줄 알겠지. 나중에 시어머니 입장이 돼봐야 지금 내 심정을 알겠지만 지금은 백날 말해도 모를 거야. 강 씨의 삶에 찾아왔던 늦은 봄날의 웃음은 씁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했던 그 따뜻했던 시간들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 하겠다고 나섰다가 걔에게 진주 목걸이 걸어준 꼴이 됐으니 정말 어리석었지. 이제는 나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베풀 거야. 며느리가 떠난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강 씨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무시당하거나 하대받을 일도 없었고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강 씨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강 씨의 얼굴에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무료이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